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지금 유체를 배우고 있는데 유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 대해서 유체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유체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여기 파스칼의 원리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루는 부분을 우리가 유체 정력학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베르누이 원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체가 이동할 때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유체가 이동할 때를 다루는 거를 우리가 유체 정력학, 동력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정지되어 있는가, 유체가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여기가 정력학이 될지 그리고 또 하나 동력학이 될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체를 다룰 때는 크게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뤄요.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파스칼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부력의 원리, 다시 말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이 두 가지는 유체를 정력학적인 모델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제 또 하나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 베르누이 원리가 있는데 이때는 유체가 이동할 때, 다시 말해서 움직일 때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때 이렇게 다루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유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력학적으로 유체를 다루는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있는 파스칼 원리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 실험 모델로 확대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결과가 유도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설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먼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예가 어떤 게 있냐면 파스칼의 원리에서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같은 것들을 고장나면은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자동차를 들어 올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압지렛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유압지렛대 구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파스칼 원리라고 하는 걸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미를 전달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사고실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델을 통해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델이 적당할까요? 생각해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모델을 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는 치약 알죠? 치약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는 하루에 3번씩 쓰는 바로 그 치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약에 대해서 보통 예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파워포인트를 이걸 치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치약을 짤 때 한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이렇게 치약 뚜껑을 연 쪽으로 치약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 때문에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 변화를 손으로 주었어요. 주게 되면은 파스칼의 원리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압력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치약이 지금은 유체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그 치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유체를 통해서 그 모든 점과 그리고 또 하나 유체의 용기, 지금은 유체의 용기가 치약의 튜브겠죠. 치약의 튜브를 통해서 고르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고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치약에 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을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압력을 미칠 수 있는 용기의 벽면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치약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여기 있는 개념과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스톤으로 장착된 이런 모델을 들어서 설명을 일반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저도 여기에 피스톤으로 장착된 용기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피스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상적인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스톤 안에는 여기에는 이상적인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한 대로 이 유체는 어떤 거냐면 비압축성 유체예요. 비압축성 유체가 갇혀져 있는 여기에 이렇게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델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임의의 점, P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깊이에 따른 임의의 점이겠죠? 임의의 점에서 압력 변화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점에서 압력 변화를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갔죠? 이거는 어떤 뜻인 거냐면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용기에다가 여기에 비압축성 유체를 넣었어요. 비압축성 유체를 넣고 위에다가 피스톤을 넣었어요. 그리고 임의의 점에서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으면서 이 점에서 압력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실험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저 실험 모델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리면은 틀림없이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용기에다가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렇게 뒀어요. 지금은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가 이렇게 피스톤 같은 걸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란 색깔로 칠게요. 그리고 여기를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 이만큼을 여기가 피스톤이고 여기에는 비압축성 유체가 있는 거예요.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임의의 점에서 용기에 있는 임의의 점 여기에서 압력을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그 위쪽으로 쌓인 그 유체의 높이에 비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H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벽돌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다고 봐요. 실제는 이 실험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우리는 작은 앞덩어리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실험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벽돌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운 깊이의 압력 변화라고 하는 그 이론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압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대기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지 H꼴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를 G를 먼저 써줄게요. 로지 H꼴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여기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외부 압력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외부 압력을 여기에다가 external이라고 써서 여기다가 EXT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기본 식에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부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에다가 외부 압력을 이만큼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압력, P점에서의 압력을 이렇게 누할 수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를 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압력 변화를 줘볼 거예요. 압력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물체를 갖다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으면은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번에 두 번째 올려놓은 현상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대기압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로지 H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다가 지금 첫 번째 올려놓은 거, 여기에 첫 번째 올려놓은 이렇게 압력 변화가 있을 테고, 여기에는 이 벽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벽돌에 의한 압력 변화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벽돌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여기가 다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압력 변화만큼 이렇게 압력이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은 압력을 지금 변화된 압력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프라임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1번씩, 이쪽을 2번씩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압력의 변화를 정의하기 위해서 2번에서 1번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P'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P' 마이너스 P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대기하고 서로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지워질 테고, 그리고 이쪽에 로즈 H라고 하는 것도 서로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처음에 올려놓은 벽돌에 의한 외부 압력도 지워질 테고, 이쪽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외부 압력에 의한 변화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델타의 외부 압력에 의한 변화밖에 이렇게 안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이쪽도 압력의 변화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압력의 변화라고 쓰게 되면은 이쪽은 델타 P의 외부 압력 변화 EXT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익스터널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써주면은 이게 지금 같은 실험에서의 결과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한번 전개를 이렇게 시켜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꼭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제가 아까 이 식에서 1식을 뺄 때 그때 보면은 대기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식을 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벽돌을 한 달을 올려놓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가 첫 번째 식, 그리고 또 하나 벽돌을 또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실험인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높이라고 하는 건 과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 높이라고 하는 게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서 로즈 H하고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식에 있는 로즈 H를 지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뺄 때 보게 되면은 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유체의 밀도예요.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는 서로 같아서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9.8m/초의 제곱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력가속도도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H라고 하는 값이 같아야 결국에는 요 항 두 개를 다 지울 수가 있는데, H는 첫 번째 올려놨을 때 요 위치, 요만큼 높이하고 두 번째 벽돌을 더 올려놨을 때 높이는 과연 같을까요? 여기서는 같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 조건 내에서 여기 뭐라고 줬냐면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논한다고 그랬어요.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우리가 벽돌을 올려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이 높이라고 하는 H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로도 서로 같고 중력가속도 지구이기 때문에 같고 밀도도 같고 중력가속도도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H의 높이도 불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지우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쓴 여기에 파스칼의 원리와 과연 같은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여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쵸? 여기 보면은 외부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유체를 통해서 모든 점하고 그리고 용기의 모든 면들, 그릇의 모든 면들에 고르게 이렇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여기에 개념적으로 설명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순한 실험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벽돌을 하나 올릴 때, 두 개 올릴 때로 식을 써보고 나서 여기에 의미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H값이 지금 비압축성 유체라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 또 하나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실험 모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수리를 하러 갔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바로 그 구조를 유압지렛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유압지렛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둬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압지렛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실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실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일에 대한 구조로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먼저들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조건 실험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의외로 수월하게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자연과학을 할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고전적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할 때는 먼저 실험 모델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각화를 시킨 후에 그거를 실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운동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유압 지렛대라고 하는 거에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있는 그림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유압 지렛대는 어떤 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외부 용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체를 담을 그릇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겼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적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만큼 면적을 여기를 A1이라고 할 거고 이쪽에 넓은 면적을 여기를 우리가 A2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A2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안에 똑같이 여기에 비압축성 유체가 있는 거예요. 비압축성 유체를 이 그릇에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쪽 제스처럼 피스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피스톤이 있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힘을 가할 건데 힘을 어떻게 가할 거냐면 이쪽에는 우리가 단면적인 작은 쪽에 강한 힘을 그리고 이동한 유체를 이만큼을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면은 유체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힘을 가한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힘을 가해서 유체를 이동시켰어요. 이쪽을 F1을 이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여기 빗끝인 이만큼 유체가 이동을 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가해진 힘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F2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뒤꿈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 단면적이 좁은 쪽을 F1이라고 하는 힘을 가해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에서 뒤꿈치 부분에 유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여기를 만약에 이쪽을 V1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우리가 부피를 V1이라고 쓰고 이쪽에 있는 부피를 V2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V1과 V2 다시 말해서 유체가 이동한 양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장치를 꾸며서 정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렇게 구조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이거를 논리적으로 먼저 전개를 해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일에 대한 입장, 다시 말해서 일에 대한 입장에서는 일은 힘과 거리를 곱한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압력 변화와 부피 변화를 통해서 힘과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에 대한 구조를 빼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먼저 압력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압력 변화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압력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지금 알고 있냐면 바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었죠. 여러분들 보고 제가 사고실험 모델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손에다가 압정을 이렇게 놓고 나서 압정을 놓고 나서 양쪽을 눌러보라고 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못을 바꿀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면적이 작은 쪽은 특히 말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면적이 작은 앞쪽에 그쪽 뾰족한 끝쪽은 내 손을 팡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앞쪽에 넓으면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못 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면은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힘이 일정할 때 여기 면적에 이렇게 반비례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 작으면은 큰 압력이 미치는 거예요. 같은 힘일 때. 대신 면적이 넓으면은 별로 압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압력에서 우리가 여기에 압력 변화를 기술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우리가 먼저 이쪽을 논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조그마한 면적, 그걸 A1이라고 썼으니까 A1에다가 이쪽에 가해진 힘을 여기가 작은 힘이라고 하는 걸 F1으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양쪽이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기호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A2를 이렇게 F2를 A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F2라고 하는 나중 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나중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 면적의 비율이 나오네요. A1분의 A2라고 하는 면적의 비율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F1을 곱해준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일식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 먼저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알기 위해서 부피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피의 변화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동한 거리를 이제 정의를 할게요. 아까 여기에 미친 힘을 F1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동한 거리, 이만큼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여기를 우리가 D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동한 거리 이만큼을 뭐라고 할 거냐면 D2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 다시 말해서 D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부피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부피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2차원에다가 여기 이동한 거리 D 1차원을 곱해주면 2차원 곱하기 1차원은 3차원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지금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이제 부피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식을 금방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을 우리가 부피의 변화라고 해서 부피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부피의 변화니까 글을 붙여서 써줄까요? 자, 그러면 부피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이렇게 A1에다가 D1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한 부피, 다시 말해서 이게 V1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아까 그랬어요. V1과 V2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쪽 V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이쪽에 지금 A2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A2에다가 면적에다가 이쪽은 이렇게 D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자체가 이거예요. 이쪽이 V1이 됐고 이쪽이 V2인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빗금친 부분에 이렇게 부피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적과 이동한 길이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서도 우리가 D2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을 D2의 입장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면적 변화가 나오네요. 면적 변화와 그리고 변화, 여기 보면은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2분의 이렇게 A1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는 D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식을 2번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힘과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죠? 변위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도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F2에다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 D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식인 거니까 F2는 1번식인 거니까 여기는 어떤 꼴을 갖는 거냐면 여기는 A1에다가 A2 면적의 비율이 나올 테고 이쪽은 F1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D2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놓고 나서 D2는 A2에다가 A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쪽은 D1 꼴이 이렇게 나오는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A1 그리고 A2 다 약분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에는 F1에 D1 꼴을 이렇게 곱할 꼴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을 1로 바꾸게 되면은 이쪽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나중에 한 1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체를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때 한 1과 여기에서 유체가 자동차를 들어올리면서 한 1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일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은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유체를 이쪽에서 작은 면적을 통해서 먼 거리를 이동시키면서 한 일과 이쪽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작지만 큰 면적을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한 일을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서 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작은 면적을 먼 거리를 이동했을 때 들은 작은 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서는 넓은 면적에 조그만 거리를 이동을 했지만 힘은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이 결론에서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작은 면적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유체를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만큼 부피 자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거리는 작지만 거리는 적게 움직이지만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자동차같이 이렇게 무거운 물체 자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유압 지렛대라고 하고 바로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파스칼의 원리예요. 지금도 보면 그랬죠? 이쪽에서 우리가 여기 힘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할 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에다가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쪽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변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유체에 있는 모든 점과 그리고 유체의 면에 압력을 고르게 전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파스칼의 원리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여기에서 구한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 모델 자체를 치압으로 생각을 해봐요. 치압 튜브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었냐면,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유체를 통해서 모든 점과 유체의 용기에 모든 벽의 면에 압력이 고르게 분포된다라고 했었어요. 고르게 전달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외부 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여기에는 모든 점과 그리고 유체의 면에 고르게 압력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피스톤이 가변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누르면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힘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은 거리는 작게 이동하지만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 현상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렛대라고 하는 거는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유압 지렛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구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는 정력학적인 유체를 다루는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유체가 흘러갈 때를 다루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정리들을 해보고, 그리고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